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2022년 11월 11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진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피짐의 채권 멀티 섹터 포트폴리오 매니저 린제이 로즈너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사이트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이신 위니 시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에버딘 인베스트먼트의 루크 히크모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피짐은 프루덴셜에서 분화한 자산 운용사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사이트는 피치 레이팅스라고 3대 신용평가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리서치 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럽의 스코틀랜드에 본사가 있는데요. 유럽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사죠. 이렇게 이제 세 분 오늘 나오셨고, 마지막 이제 단답형 질문하는 파일 라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달에 50bp 인상을 예상하느냐에 대해서 세 분 다 공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날 물가 지표가 상당히 좋은 물가 지표가 나온 직후에 금요일 날 방송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내년에 이제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루크는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두 분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이 미국 10년물이 금리의 고점을 올해 기준으로 찍었는지에 대해서 다들 그렇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 이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최종 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상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속 기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의 양상에 따른 기업 부도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적격 등급 회사를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고위험 회사채를 차라리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상황이 올해 내내 있었던 만기 리스크, 즉 금리 인상 리스크에서 신용 위기 리스크로 전환하는 시점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 대상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고, 구체적인 답변을 린지하고 루크는 해주셨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게 CPI 이제 그 리포트인데요.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인데 확실하게 경사가 이제 벡터 값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물가 지표, 이 빨간색이 코어인데요. 코어도 꺾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 지표가 나온 직후에 연준의 정책 금리의 상단에 대한 이 시장의 그런 가격 흐름을 보면 28일, 10월 28일쯤에는 4.7%였던 것이 연준 의장이 연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인사들도 얘기를 해가면서 굉장히 높아졌다가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속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였던 게 4.8%까지도 떨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가운데 이제 사회자가 최종 금리하고 차기 CPI 및 고용 보고서의 중요성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다음 달에 이제 연준이 정책 금리를 발표하기 전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린지는 이제 12월 달에 50bp 인상하고 그 이후에 한 25bp 정도 더 인상 이후에 계속해서 그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통화정책의 그런 leg effect, 그러니까 시차, 집행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1년 혹은 2년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점도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이 꼭 실질적인 금리의 결정 경로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뿐이다. aspirational한 것이다. 꼭 operational한 그런 부분으로 과대 해석할 필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니는 차기 물가 지표와 고용 보고서도 물론 다음 연준의 그 프레스 컨퍼런스 전에도 중요하지만 FOMC 미팅 전에 중요하지만 미 국채 시장의 그 유동성 등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준이 여러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현재 연준의 긴축 정책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고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올해 중반까지도 좀 상당히 있었지만
지금은 고금리 유지에 자신감을 연준이 갖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도 좋고 미국의 이제 메인스트리트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바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필요 이상으로 긴축할 위험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향후의 그런 방향성이 범피 라이드가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긴축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애둘러 하셨고요. 연준 인사들이 이제 혹시라도 시장이 과하게 금융 완화를 기대할까봐 이제 그런 것을 제어하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고요. 반대로 이 세 분과 반대되는 얘기, 금리 인상의 그런 긴축적인 면의 그런 위험이 과하게 인상을 했을 그런 가능성과 그런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수잔 콜린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스턴 페드의 총재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서스하고 달리 이제 유럽의 그 자산 운용사니까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좀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기 전에 연준은 5% 상단 그리고 영란은행은 4% 정도만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률이 확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해주셨고요. 연준은 항상 그동안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데이터를 보기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하게 긴축을 할 것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긴축을 하게 되면 내년 여름쯤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의 FTX 파산의 그 채권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루크 힉모는 USDT, USDC 스테이블 코인 중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두 코인 내에 그런 환경을 좀 봐야 된다. 페그가 깨지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괜찮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전이 되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시장이 곧 마켓 머니 펀드 MMF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실질 자산을 매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매 요구에 대응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들고 있던 채권들이나 이런 가격들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아직 배제를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위험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니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이벤트가 없는 게 의아하다. 러우 전쟁도 있고 영국의 그 연기금의 LDI 위기, 즉 연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의 수혜자들에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이어빌리티 때문에 항상 유지해야 되는 현금 흐름 때문에 현금의 비중 때문에 갖고 있던 채권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영국 채권이 길트가 더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 이제 자산이 축소되면서 더 늘려야 되고 이런 둠 루프 악순환이 이제 되는데요. 거기서 또 이제 최근에 헤쳐나오고 좀 안정하는 분위기고 또 FTX 파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경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시장에 버티고 있는 구조가 참 어느 정도 의아하다.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2020년도에 투여된 유동성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 쿠션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전이 FTX 파산의 전이의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갖고 혹시 FTX나 아니면은 그것과 같은 소유주 밑에 있는 회사로 알려진 헤지펀드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레버리지 비율이 중요하다. 환매 요구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주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보시면은 이게 하이힐드 ETF 중에 JNK인데요. JNK나 HYG로 지금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이제 방송 중에
제프리 셜만이라고 더블라인 캐피털의 부 CIO죠. CIO가 이제 고위험 회사채는 손대지 않고 있고 그 대신 상업용 부동산 유동화증권은 지금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BBB 투자 적격 등급의 최하단이 10%, 그다음에 고위험 등급의 12% 등급의 최상단이 12에서 13%를 주는 거 보면 이자를 이만큼 주면 가격에 그런 꼭 저점을 못 잡아도 괜찮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세 분의 생각과 구체적인 투자 추천 섹터들까지 사회자가 잘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가 낫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낫냐, 즉 투자 적격 등급이 낫냐, 아니면은 고위험 회사채가 더 낫냐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양상에 따른 부도 사이클, 그리고 신용 위기로 지금 전이되어 가고 있느냐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니 시저는 상대적 가치 관점에서 투자 적격 등급이 역사적으로 지금 괜찮은 가산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는 게 훨씬 낫고 리스크 대비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낫다. 본인들의 지금 하이힐드에 대한 추천 등급은 뉴트럴이다, 중립이다 이 말씀 해줬고요. 하이힐드는 꼭 지금 실체적인 그런 가치보다도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등의 이유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매수하려면은 퀄리티가 중요하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를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등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부도 사이클에 대한 전망이 더 명확해져야 된다. 연준의 정책 방향이 더 확실해져야 된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을 확실하게 좀 개진할 수 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이건 사회자의 질문에 동의한 건데요. 상반기까지는 만기 리스크가 중요했지만 지금까지는 즉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만기가 긴 자산들일수록 가격이 더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 만기 리스크, 듀레이션 리스크의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부터는 개별 기업의 부도, 이런 신용 리스크,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 변환하고 있다. 인플렉션 포인트다. 이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idiosyncratic,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 말씀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루크 힉먼은 똑같이 동의해서 investment grade, 즉 투자 적격 등급이 하이힐드보다 투자할 만하다. 그러나 금융 섹터를 제외하고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섹터, 즉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에 따라서 nominal growth, 명목 성장이 없어지면은 그만큼 2024년도 되면 내후년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후순위 금융기관의 연구체가 더 낫다. AT1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낫다고 보고 10%의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된 흥국생명의 그 자산도 바로 이 자산이죠. 그래서 산업재 하이힐드보다는 AT1, 심하게 얘기하면 흥국생명의 연구체가 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흥국생명이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아무튼 AT1이 매수할 만하다 이 말씀하셨고요. 렌지는 경기 침체 양상, 그 기간과 깊이에 따라서 부도 사이클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투자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약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지금의 투자 비중이 적지만 투자 기업을 이제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150명의 애널리스트들과 개별 기업의 대조표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자가 그러면 섹터 단에서 매력 있는 분야가 어디냐 얘기를 하니까 역발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지만 주택 건설업체 중에 매력적인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경매로 대지를 매수 중인 그런 기업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제 의견인데 그만큼 토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싸게 살 수 있고 하다면 지금 금융 환경이 굉장히 긴축적이니까 반대로 주택 공급은 원활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이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당당하게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대지를 갖다가 매우 싸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이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은 볼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 간단하게 개진하면 오늘의 키워드는 idiosyncratic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성. 지금은 어떤 산업군 전체를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라 전체를 투자하기에는 이미 만기 리스크 수준에서 신용 리스크, 즉 개별 기업마다 장사가 되는 탄탄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좀비 기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 리스크로 옮겨간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에서 매우 좋은 우량한 가격, 훌륭한 가격과 훌륭한 기업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개별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바로 부동산 투자의 최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우리가 서울시장 전체를 사거나 매도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개별 단지, 개별 아파트, 개별 상가, 개별 토지 각각 그 수익성이 달리 예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업을 개별성 있게 개별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이 채권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곧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때의 위험성을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도둑처럼 급격한 상승을 하는 것이 이 자산 시장이니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가격표가 안 써져 있어서 그렇지 모든 자산이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 자 그리고 배분이 돼 있는 자가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산 시장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철이었습니다.